동지들에 비하면 날라리 시인. 특별한 이유의 1번은 제가 아직 시를 잘 못 쓰기 때문입니다. 뭘 왜 울고 그래? 그 시는 진짜 어떻습니까? 그 시의 마음이 뭐 무슨 비처럼 막 화살처럼 와서 나를 흔들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곳이다 라는 한 줄인 것 같아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 꿀잠이 어떤 곳이죠? 비정규 노동자 쉼터 꿀잠은 우리 사회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다른 세상을 위해 싸우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열린 공간이고요. 이 집을 만든 것도 그렇게 싸워온 사람들입니다. 기름전자 비정규직 투쟁, 콜트콜텍 투쟁, 쌍차 투쟁 등등 수많은 곳에서 노동자들의 권익과 권리를 위해서 싸워왔던 사람들이 다시 지금 여기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함께 지키고 엄호해 나가기 위해서 2017년 촛불 항쟁 이후에 함께 힘 모아서 만들게 된 곳입니다. 첫 시집 제목이 꿀잠이었는데 이 공간도 꿀잠이잖아요. 이 꿀잠은 수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열정 그리고 도움, 참여로 해서 지어진 공동의 공간이거든요. 그런 곳에 제 시집 제목이 걸려 있어서 늘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첫 시집 제목을 아예 좀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네 번째 시집인데 그 간단하게 출간 소감을 좀 밝히면 어떻겠어요? 사실은 기뻐야 되는데 마음이 착잡하고 사실 화도 많이 나고 그럽니다. 어찌됐든 세 번째 시집 내고 나서는 그 박근혜 퇴진 투쟁 등등을 거쳐서 우리 사회에 조금의 희망이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특권과 불공정, 불의, 그리고 반민주, 반민중 이런 흐름을 정말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무혈혁명을 통해서 그 흐름을 중단시키고 오히려 그런 국정농단 세력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과거의 모든 쌓여있던 한국사의 적폐를 청산하고 좀 새로운 가치와 윤리가 있는 한국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희망을 좀 담아볼 수 있었던 시집이라면 좋겠는데요. 사실 그 촛불항쟁의 성과를 단 5년 만에 다 거덜내먹고 구새누리당 흔히 얘기하는 수구 보수 재벌 정부를 다시 맡게 되는 시점에서 다시 시집을 내게 돼서 기쁨보다는 좀 씁쓸함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문학평론가는 김윤태 선배님이라고 있는데 저를 구로노동자 문학회 이런 곳으로 이끌어준 선배시기도 해요. 근데 그 김윤태 선배님과 불문학자이신 안사만 선생님께서 페북에서 말씀하시는 게 제 시에서 하인의 어떤 경향 등등이 보인다 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더라고요. 하인회는 사실은
지난 시대이긴 하지만 풍자와 어떤 정치의 시의 선구자적인 분이셨죠. 제시가 나름 그런 긴장을 지켜보려고 노력한다는 평가들이신 것 같아서 감사했고, 이 이후로도 제시가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에서 의미 있는 이런 평가들 아니신가 싶어서 고맙습니다. 좀 시집은 좀 팔리나요? 근데 이제 이런 윤석열 정부 이런 쪽으로 권력이 넘어가니까 과거엔 그래도 이제 다양성의 한 부분으로라도 새로운 시집이 나오면 간략한 소개라도 언론들이 해주고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거의 그 시집 출간 소식 같은 경우도 이제 받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요. 이 시집은 이런 의미에서 나한테는 각별하다고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래요. 하나는 자신에 대한 반성, 이 한 축이 있는 것 같고요. 운동의 대의나 뭐 변혁의 전망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투쟁의 정당성 이런 걸 강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나이 먹으면서 이제 속화되고 어떤 청년의 그런 순정과 아니면 치열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꾸 잃어가려는 그리고 아무래도 파쇼와 싸우다 보면 파쇼와 닮아간다고 제 안에도 막 쌓여있는 좋지 않은 정서적 이 찌꺼기들이 쌓이는 것 같아요. 일종의 저는 그게 산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저 자신을 계속 좀 정화시켜 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반성과 좀 고민들을 담은 시들이 좀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어찌됐든 흔히 얘기하는 이 기후위기의 시대잖아요. 우리는 인간들 간의 어떤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주로 천착해 왔잖아요. 전 특히 노동운동 이런 거 쫓아다니면서는 우리 내부에 있는 어떤 불평등과 차별, 어떤 잘못된 분배 구조 이런 것들에만 주로 이제 목청을 높여왔는데, 어찌됐든 지구적 위기가 도래해 있다는 각종 위험 신호들이 계속 오고 있잖아요. 이번 팬데믹도 그런 거고, 무한 소비와 무한 개발, 무한 파괴를 일삼는 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과 폭력에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극복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지만, 우리 스스로도 이제 좀 더 그런 부분까지를 고민하는 이런 의식과 행동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게 몇몇 편의 시에서지만 뭐 떼지 열병 등 몇몇 편의 시에서는 그런 고민들을 좀 담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집은 다른 시집과 이제 형식면에 있어서도 좀 달라요. 보면 이 시에 나온 이런 그 내용에 대한 상황 설명, 뭐 이런 그 해설들도 이렇게 또 다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한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네. 특별한 이유의 1번은 제가 아직 시를 잘 못 쓰기 때문입니다. 서정적으로 시에 충분히 담겨 있다면 굳이 뭐 그런 설명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건 변명인데, 사실 하나하나의 투쟁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이렇게 지속된 사회적 투쟁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한편의 시에서 그런 긴 어떤 투쟁과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의 마음과 정서를 전달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게 사실은 일종의 실험시 형태라고 봐주시면 저는 좋겠다는, 왜 내가 거기에 그런 그 시가 쓰여지게 된 그 현장의 그런 피눈물들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거기에 기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나름의 어떤 항변이기도 했고요, 질문이기도 했고, 시에 대한 어떤 시의 권위에 대한 야유이기도 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곳이다 라는 한 줄인 것 같아요. 비록 아직도 정근대적인 어떤 폭력과 야만, 그리고 차별과 불평등, 그리고 수많은 인간과 자연의 소외, 이런 것들이 쌓여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많은 절규와 아수라들, 뭐 죽음들로 만연해 있어서 가끔은 지옥 같은 곳이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우애든 우정이든 어떤 사랑이든 서로에 대한 어떤 자비와 환대의 어떤 문화든 이 세계는 참 아름다운 곳이다. 물론 그 아름다운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배제하고 소외시키고 그렇게 아프게 하고 이런 이 자본의 구조나 문화 이런 걸 걷어내야 되는 게 숙제가 돼 있어서 그렇지, 이 생각입니다. 또 이 지구라는 별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과 물과 바람과 그 향기들을 맡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별이 이 우주에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로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참 귀한 일이다. 첫 번째 실어놓은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선언이라는 시인데요. 전 나름 시로 쓰는 공산당 선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수없이 많은 서비스 용역 노동자들의 수가 엄청나진 거잖아요. 자본의 구조 등이 변하면서 그리고 흔히 얘기되는 그 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꾸준히 일을 하면서 살고 그들 대부분은 또 사실은 연로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평생 노동을 해온 늙은 노동자들, 그게 여성이시든 남성이시든 그리고 전 세계 청소 용역 노동자들을 위한 시라고 생각하면서 썼던 거여서 한편이라면 제목도 그렇지만 그 내용도 그런 것 같은데요. 끝없이 배우는 일의 소중함, 뭐 무슨 시적 기교 이런 것들을 굳이 넣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시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삶이 어떠한가 그리고 어떠해야 된가에 대한 반성 그리고 자성 이런 걸 담아본 시이고요. 내 삶의 뒤안길이 모두 그렇게 가벼웠다는 반성이에요. 그러면서 알게 되었다.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저급한 인간인지를, 내가 얼마나 얄팍하고 얍삽한 인간인지를. 그래서 뭐 과거에 그럴듯한 어떤 얘기를 하고 그럴듯한 어떤
삶의 현장에서 무슨 투사처럼 무슨 전사처럼 아니면 무슨 민주주의자처럼 행세를 하고 뭐 잠깐 무슨 일에 참여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혹시 뭐 눈물 젖은 시? 펑펑 울면서 썼던 써내려간 시가 있나요? 제일 기억나는 시는 일부에 실린 오늘 난 편지를 써야겠어 라는 시인 것 같은데 눈물을 훔치면서 울면서 썼던 실제 시를 쓰면서 울면서 썼던 얘기 같아요. 그 친구들에 대한 어떤 그리움과 미안함 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에 나오는 세 사람의 얘기를 썼던 건데요. 예. 특히나 이 사회적 소수자들의 투쟁 현장 다니면서 정말 일을 많이 해줬던 숲속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너무 생활이나 삶이 나중에는 쫓기고 힘들어져서 인천의 반지하 새방에서 혼자 자결했고요. 두 번째 친구는 혁이라는 그냥 별칭으로만 불리는데 거긴 촛불 시민 운동에 아주 열심히 했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 싸디싼 그 여인수 월세방에서 월세도 다 못 내는 상황이 돼서 그 월세방에서 그 쓰러져서 죽은 채 발견됐죠. 혁이 안티 MB 카페 시샤 보고 그랬던 동지예요. 그냥 지금도 이름을 몰라요. 닉네임이었어요. 그때 다 닉네임으로만 별칭으로만 서로를 부르고 다녔는데 혁이도 그렇고 숲속 옹길동도 그렇고 여기는 윤활유예요. 그리고 저는 어쩌다 보니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좀 없고 그렇게 썼는데 그 이름 없이 죽어간 내 친구들 그런 사람들의 역사 지금도 그 시는 읽으려면 눈물이 나서 잘 못 읽어요. 사실은 그 추모 시만큼 쓰기 힘든 시가 없어요. 그 시는 그렇게 돌아가신 망자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죽음을 둘러싼 이런 사회적 이 투쟁과 어떤 갈등의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첨예함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추모시가 일종의 전선시다. 좋은 시들은 사실은 어떤 걸 노래하고 있냐면 쓰러져가는 것들, 죽어가는 것들, 사라져가는 것들, 있음에도 그 존재를 애가 살아있음에도 살아있는 걸로 인식되지 못하는 것들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좋은 연애시도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한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서 있는 시의 자리가 좀 별나긴 할 거예요. 뭐냐면 시를 이런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낭송하는 문화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 거리와 광장에서 낭송되어지는 시의 역할과 자리, 이런 것도 나름 전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사실은 모든 시인이나 작가들에게 명예가 되는 표현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역사는 사실은 무슨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만들어지지도 않고
무슨 정부도 있고 뭐 법원도 있고 그러겠지만 법은 지킨다는 법원도 있고 그러지만 역사로 보면 모든 새로운 꿈이나 새로운 열망이나 아니면 새로운 지향 같은 것은 그 수많은 인민들이 함께하는 그 거리와 광장에서 새롭게 쓰여지고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어떤 입법의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리와 광장에 함께 서 있는 시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영광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진짜 현장에서 그리고 평생을 살면서 고생하는 동지들에 비하면 날라리 시인이에요. 시는 시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시가 오면 그 시를 받아 적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섬광처럼 그 시의 마음이 뭐 무슨 비처럼 화살처럼 와서 나를 흔들 때가 있죠. 그걸 이제 받아 적는 거여서 좀 걱정이죠. 이쪽 이제 운동 진영도 어느 틈엔가 꿈들이 너무 작아진 것 아닌가 싶고요. 이제 작은 어떤 이 안에서도 뭐 패권을 둘러싼 쟁투 그리고 이제 어떤 종파주의 많이 만연해 있는 것 같아서 외부의 어떤 불이나 부정 구조에 대한 비판이야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 다른 세계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일 경우 좀 더 남다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체게바라도 정말 시인이었잖아요. 녹색 노트에 보면 본인이 썼던 시들도 꽤 남아 있는데요. 그 시 중에 하나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운동을 함부로 만드는 이도 혁명의 적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연행된 건 한 6번 되는 것 같고 구속은 실제적으로 뭐 구속영장 이런 건 많이 청구되고 그랬는데 제가 어찌됐든 잘 빠져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은 1만 버스 때 이제 한 번? 그런 것 같고 기소된 건은 뭐 20, 30건은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엄청난 탄압이거든요. 요즘은 재판도 길어요. 한 재판이 한 7, 8년씩 끌고 가. 그럼 7, 8년씩 끌려다녀야 돼요. 근데 진짜 앞전에는 제 재판, 그것도, 검찰 결심하는 날인데 세상에 까먹고 못 가버리기도 했어요. 윤석열 정부, 얘들은 기고만장이잖아요. 아예 대놓고 이번 취임식 때 보면, 그게 재벌 정부죠. 온갖 재벌, 수장들을, 다 불러서 특별 만찬까지 특별히 하면서 모시고, 이런 정부가 돼버린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 그리고 경계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도덕적 기반들, 그런 사회 세력들을 다 홈으로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재인, 윤석열 정부라는 데 서서, 이 가할, 이 반민주적, 반민중적, 노동자적 어떤, 이런 것들은 뭐, 아예 노골적으로 이 일이 나오고 있으니까,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그런 정권의 숙주로 오히려 정치 작업은 문재인 정부가 시켜준 거예요. 이런 정부가 들어서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초토화 시키려고 하는 한국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 어떤 평화 평등의 사회로 나아가야 되는 이런 시대적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공격, 아주 총체적일 것 같아요. 그 총체적이라는 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거기에 대항하는 세력들조차 너무 또 약화가 돼 있기도 한 거예요. 이래서 더 저들의 공세나 이 속도가 더 전면적일 수 있고 총체적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싸워나갈 수 있는 전선에 복구시키는 것, 이게 좀 급선무일 것 같아요. 오마이뉴스는 처음 생겨날 때부터 지금까지 참 시적인 언론이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지금도 저는 오마이뉴스의 모토, 모든 시민이 기자다, 이게 갖고 있는 어떤 해방적이고 혁명적인 어떤 메시지에 감동을 하고 매료가 되는데요. 시가 그렇잖아요. 수많은 소수자의 목소리, 아니면 힘없고 나약하지만 소중한 것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 시라고도 하잖아요. 저는 오마이뉴스가 그런 언론의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이제 문학예술 운동을 하는 자리에 있기도 하고, 또 한편에선 이런 비정규 노동운동 현장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도 한데요. 전 그 많은 이제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오마이뉴스가 정말 많이 지켜주고 함께 해줬거든요. 제가 사실은 후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현장을 함께 조명해주고 지켜주고 알려주고, 이런 역할을 정말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 도움을 또 많이 받기도 했고, 최소한 참여라고 생각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루와 주동, 그간 많은 사건에 연루되었다. 더 연루될 곳을 찾아 바삐 쫓아다녔다. 연루되는 것만으로는 성이 안 차 주동이 돼버리고 길을 쓰기도 했다. 그런 나는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어디엔가 더 깊이 연루되고 싶다. 더 옅게 연루되고 싶다. 아름다운 당신 마음자락에도 한 번쯤은 안간힘으로 매달려 연루되어 보고 싶고, 이젠 선선한 바람이나 해질녘 노을에도 가만히 연루되어 보고 싶다. 거기 어디에 주동이 따로 있고 중심과 주변이 따로 있겠는가.